네, 그럼 이번엔 그 백신 경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뭐 하지만 지금 접종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올해도 그 완전 면역 체계를 이루기까지는 뭐 내년이나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백신 경제가 만들어내는 한국 시장의 변화와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2020년 4분기부터는 미국만 홀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실물 경제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주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실 주가보다는 실물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이제 저희가 경계하는 모습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만 홀로 좋아지는 거, 이걸 제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지표 안에서도 그런 모습의 조짐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백신 경제와 백신 경제, 백신 증시 이런 단어로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쪽은 제조업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쪽입니다. 100% 미국은 서비스업이 60%, 70%, 60% 이상 가는 나라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이 빠르게 좋아진다 혹은 강력하게 좋아진다는 서비스업 지표에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12월 달에 발표된 그런 경제 지표 안에서 한국과 중국보다 한국, 중국,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양쪽 다 좋아지는 제조업 PMI,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업 관련된 그 지수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유일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유럽 같으면 아시다시피 거의 더블 딥이라고 말할 정도로 더 안 좋아졌고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이런 그 선진국들의 그런 어떤 셧다운에 대한 수혜로 수출로 저희가 주가도 올라갔지만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렇죠. 어렵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그 차별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출과 관련된 특히 분야도 이제 저희는 반도체를 많이 믿고 있는데 그쪽은 당연히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쇼티지가 났으니까 장기적인 상승 국면이 있겠지만 나머지 저희 나라의 나머지 그 경제에 관련돼서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들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이 미국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이미 서비스업 자체도 지표 자체가 이미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홀로 좋아지는 모습이 저희 한국과 관련해서도 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고, 눈여겨 하나 보셨으면 하는 건 지금 지표에서 아래 왼쪽에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반등한 나라가 과거에도 먼저 둔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방역 관련해서 성공했다는 한국과 중국이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좋아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2008년도에도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좋아졌던 나라들이 먼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사실 저희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 선행지수에 관련된 어떤 경기적인 그런 부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다소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제가 어떤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한국에 안 좋을 거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게도 어떤 그 우려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묘한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모든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미국이 계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같이 나타나냐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10년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단기 금리는 더 낮아지면서 이 폭이 커지는, 그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참 묘하게도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한국이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보통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보통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게 역전됐을 때 금융 위기의 그런 전조고요. 반대로 만약에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을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부양책을 썼는데 그게 잘 됐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경제의 그런 어떤 지표가 증명을 해줄 거고, 그런 상황이 왔다면 장단기 금리 차는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상당 부분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과거 지금 3개월 전, 6개월 전보다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왜냐면 좀 전에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10년물은 1.3인데 1, 2년물은 더 그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시장에서 살펴봤더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200에서 250bp 정도, 그러니까 2에서 2.5 정도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에게 오히려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더라. 그 평균 수익, 코스피 지수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한국 코스피는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네. 미국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낙수 효과처럼 저희 수출도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장단기 금리차가 확 벌어지는 상황이 오히려 돼버리면 그때 코스피는 안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사실은 기업의 수익성, 마진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저희가 아주 긍정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잘 보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넓어졌을 때, 커졌을 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서 코스피가 쉬는 자리가 왔었던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얘기도 앞에 타임에서 말씀드린 중국에게 미국만 좋아져서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미국만 좋아져서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이면서 여기서 제가 아까 백신 경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 좋은데 저희가 백신에 있어서는 좀 약하죠. 느리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지금 백신 접종 비율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그 사태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입니다. 70%를 얘기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이고요.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사실 영국은 파운드와 강세를 띌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요즘 뉴스 들으시겠지만 확진자 5만 명 선, 그 사망자 줄고 있고 아주 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에서 이스라엘,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 백신 경제가 눈에 보이는 아까 제가 희한하게 벌써부터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진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주별로 아주 좀 더 스마트한 정책들을 펴면서 구체적으로 또 백신에 의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서 사실 제가 놀란 건 그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하루에 얼마 이상 맞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맞더니 지금은 예측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신에 의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나는 나라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반기도 뒷부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과연 수출만 살아있는 걸로 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겠느냐 혹은 수출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너무나 독특하게 좋아져서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높아졌을 경우는 벌어졌을 경우는 이 수출에 관련된 어떤 부분조차도 주가에 영향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게 뭐냐면 저희도 동일하게 저희 나라도 부채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사실 십수년 전서부터 계속 경고가 바래져 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숫자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GDP 대비 100.6%. 벌써 100%를 넘었네요. 네, 저게 어떤 숫자냐면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60%대입니다. 높다고 하는 미국이 80%대. 굉장히 높겠죠, 우리나라가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정부 부채도 과거에 없는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정부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쓰느냐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정부 5년 동안 쓴 돈 치고는 역사상 제일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돈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죠. 하지만 이게 어떤 면을 갖냐면 아까 중국이 가졌던 금리가 올라갈 때 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사실 이건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아닌데 증시의 참여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요인이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데 주가가 빠질 요인이 발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투자자들은 그 리스크 요인으로서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모두가 얘기하는 어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진 않을 것이고 무엇인가 블랙스완이 변수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참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유명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텐트럼이 발작이라는 뜻인데 2013년도에 버냉키가 그냥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말만 했는데 그냥 예상치도 않은 발작이 일어났거든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2013년도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1%대 연초에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 연말에 3%로 끝났으니 얼마나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직 테이퍼링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만으로 금리가 치솟았던 거고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대치동에 있었는데 그 모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장기 그때 30년물 국채를 막 파는데 아니 미국이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오르겠지만 한국 보세요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오르겠습니까? 그 말해서 30년짜리니까 당연히 금리 떨어지면은 수익이 팍팍 나거든요. 네. 그 어르신들이 그 고액자산가들이 그러네라고 드셨는데 가입을 하셨는데 6개월 만에 20% 마이너스. 왜냐하면 미국만 금리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국도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13년도를 잊지 못하는 게 그 당시 증권사의 기본적인 얘기는 이거였거든요. 아니 미국은 좋으니까 올라간다. 한국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그때 그런 얘기 했다니까. 야, 너 경제 안 배웠어? 교과서 몰라?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올라가는 거 봤어?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그럼 30년 국채 우리나라도 나왔으니까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듀레이션이 한 18 정도 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20%씩 하락을 하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은 무서운 일이었죠. 듀레이션이 18년 진짜 장기채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금리 인상도 좋은 금리 인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금리 인상은 증시를 더 거죠. 끌어올리는 요소가 맞습니다. 될 것이다가 이제 보편화된 상식인데 그러한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라 그럴까 적응하는 기간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20년 정도 이쪽에서 기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계속 금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는 봄 장세에서 여름 장세로 가기 위한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꾸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깜짝깜짝 시장이 발작하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높다는 게 적응이 아직 안 돼서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를 머리는 아는데 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부도설, 위기설 막 이게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미국이 금리를 딱 올렸는데 중국 그 취약한 구조를 누군가가 확 발표를 해버리니까 들으니까 타당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매도 그 기관에서 저 공매도 치려고 이항인가 중국 네, 그런 그렇죠. 기업 딱 했더니 뭐 60 몇 프로 네, 67%인가 빠졌죠.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 다음날 뭐 또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뭐 이게 반복되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적응하는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최근의 기간에는 2015년, 16년도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었고요. 그 기간이 딱 1년에 끝나지 않은 게 17년 한 해 정도 편안하게 오르나 싶더니 2018년 1, 2월에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거 올린 거 아닙니다. 그냥 시중금리가 너무 빨리, 10년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상황만으로 대폭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준금리도 올라가지 않겠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요즘은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보가 대칭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대칭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정보의 어떤 그런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누구나 다 빨리 생각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반영되는 어떤 악재든 호재든 이게 뭐 반영되는 기간이 과거에 보통 평균 5개월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 2, 3개월로 당겨야 될 것이다. 전 많이 느낍니다. 예. 왜 워낙 정보의 유통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이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예, 더 빨리 움직이고자 하고요. 남들보다 먼저 가고자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빠른 제가 비트코인 효과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확장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바로 확장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순식간에 너무 크게 빠져버릴 수 있다. 굉장히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적응해야 될 문제인데 그 진통을 꽤 아프게 특히 어떤 사람들 바로 직전에 들어간 사람들 아주 고점에 잡힌 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면 이제 끝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올라갈 줄 믿으면 좀 참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깊이 빠지고 크게 빠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그렇죠. 놀라니까 일단 또 보통 패닉에 빠지면 그냥 팔게 되기도 하고. 예. 네, 차라리 버텨야 되는데. 근데
이 현재 좀 사실 우리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 3,200선 찍고선 지금 내려오면서 3,000선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한국의 현재 모습, 이 백신 증시가 우리에게는 일단 백신 증시라고 표현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접종이 높지가 않으니까.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죠. 네. 한국의 모습이 여기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지금 그 조정하는 그런 모습은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조정이라고 말하면 횡보인 것 같습니다. 횡보.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요인이 풀어지려면 제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어지려면 결국 외국인이 뚜렷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매수든 매도든.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거였었어요. 글로벌, 특히 신흥국 중에 한국이 얼마큼 우월했냐면 30% 수익이 따로 더 오버 퍼폼이 오버한 그런 성적이 30%였기 때문에 한국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무조건 일단 자연스럽게 줄여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때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먼저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물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물은 때로 명절 딱 끝나고 이틀 동안 외국인이 반도체랑 엄청 샀던 거 기억하시나요? 또 많이 샀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갈짓자죠, 지금. 왜냐면 시장을 나쁘게 봐서 파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한국이 많이 올라온 거는 이익 실현을 해야겠고, 그런 면에서 선물 매도라는 걸로 대응해 왔으니, 이제 이게 정리되는 기간들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매수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로 방향을 정하기만 한다면, 저희는 여전히 힘이 있는데, 개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될까? 뭐, 더 다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다시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달러가 지금 묘하게도 참 시장이 너무 재밌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면 돈을 많이 풀 거니까 달러는 더 약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한 그렇죠. 얘기였고 또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됐으면 모를까 블루웨이브가 됐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됐는데 달러는 90달러 인덱스 고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시장이 어렵다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맞는 예상이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환율 전문가분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한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해서 돈을 찍어냈다고 해서 이걸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단순한 것이다. 거기는 여러 것이다. 경제 연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 네. 위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점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 상황을 막는 그 자체로서 위기에 번지는 거를 막잖아요. 네네. 경제가 일단 다시 버팅기고 올라설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그 상황 가지고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된다. 아,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 작년도에 저희 인모스 같은 경우는 미국 ETF, 해외 ETF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가 되면 환율로도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이 꽤 높게 났는데도 그걸 깎아먹는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객들이 아쉬우시니까 아니 좋은데 이 달러만 아니었으면 더 좋지 않냐, 이거 해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 어느 때 제가 봤을 때보다 이렇게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일어난 적은 없는데 시장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오래 가진 않습니다. 예, 반드시 이번 같은 속도는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근거가 뭐였냐면 미국이 만약에 지금 부양책에 의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합니다.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과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남들보다 탁월하게 좋아진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경제가 좋아질 때 그 통화가 강세를 띠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렇죠. 그럼 달러가 생각처럼 완전 약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모습이 좀 있는 듯 하고요.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처럼 미국만 독특하게 너무나 좋아진다면 달러가 약해질 부분은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 뭐 그렇다고 강세로 갈 것 같진 않지만 돈을 풀고 아무래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작년처럼 달러가 약세로 가는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러한 백신 경제의 어떤 미비한 효과 때문에 한국의 증시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돼 있지만 아까도 언급하셨던 지금 우리 부채 문제, 특히 네. 이제 가계 부채 문제가 뭐 부동산도 영끌이니 증시도 뭐 빚투니 이런 용어들이 흔하게 나올 정도로 돈을 끌어다 빚을 내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발작이 일어날 때 엄청난 우리에게 충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시장이 나빠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중국이 위기 어떤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위기설 얘기를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로는 작년처럼 제가 지표를 찾아보니까요, 속도가, 그러니까 올라온 속도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증시의 상승 속도. 그러니까 깨졌던 거에서 올라온 속도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빠르게 올라왔으니 이제 금리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 시장은 아까 여러 가지 팩트 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고 휩쓸려 다니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뭐랄까 이게 추세가 바뀐 게 아니면서도 골이 깊을 수가 있으니 그때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 이제 2021년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좀 봐야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제가 행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저가 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아까 1.5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1.5, 명목 금리로 1.5가 되면 일단 경계를 시작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질 금리로 1.5에 들어간다면 저는 특별히 취약지구, 중국, 한국 쪽의 익스포저는 굉장히 줄일 겁니다. 주식 비중을.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제 고객들의 이익난 부분만큼은 다 현금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원금들, 뭐 하나 5천만 원이면 한 종목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놔두고 이익난 3천만 원을 팔아서 현금화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 상태로 다 리셋을 만들어 놓고요. 이 현금화 된 걸 갖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정상을 타게 되면 새로운 걸 쫓아가든지 있던 걸 더 사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10년물 미국 채금리가 1.5%를 이렇게 빠르게 상회할 경우, 상회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러 나왔으니까 저로서는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무조건 다 주식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이러한 어떤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좀 시기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